두 번째로 조선입니다. 미국이 세계 1위 중국 조선 불공정 행위 조사 나서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땡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때리는지, 조선을 때리는 건 어떻게 때리고 있는지,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은 어떤 수혜를 보는지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때리는 건 기본적으로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10개면 9개는 싸우잖아요. A는 뭐 여당은 맞다 그러고 야당은 틀렸다 그러고, 뭐 야당이 맞다 그러면 여당이 틀렸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적인 맨날 싸움은, 제가 싸우는 내용을 보면은 싸워야 될 것 같아 싸워야 되는데 이 무슨 이거 같다, 이게 소모적인 논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을, 물론 싸워야 되는 건 싸워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미국은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 때리는 거, 러시아 견제하는 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는 이란 제재하는 거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어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특히 때리는 게 여야가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것들을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얘기죠. 대중 무역 관세 부과하겠다. 실제로 부과했고, 뭐 미국 회사 또는 ASML, 뭐 도쿄일렉트론, 아니면 뭐 여러 회사들 있죠. 뭐 그런 회사들한테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팔지 마라. 이게 트럼프 때부터 하던 제재예요, 이미. 그리고 바이든으로 넘어와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철강 제재하겠다, 알루미늄 제재하겠다, 이런 거죠. 미국은 중국산 철강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지금 7.5%를 매깁니다. 근데 이거를 25%까지 3배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뭐 철강 관련주만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제재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시뮬레이터,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면 중국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얘네가 중국 탑이에요. 그 CDMO 기준 바이오 시뮬레이터, 얘가 중국 탑인 회사고, 얘랑 우시 앱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 매출의 거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미국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랑 거래하지 마. 그럼 우시앱텍의 매출 절반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때리고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또 조선산업까지 때리겠다, 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은 2인자를 그냥 절대 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야, 나는 항상 글로벌 원픽이어야 되는 거죠. G2가, 미국이 가장 기분 나빠하면서 미국이 잘 안 쓰는 단어가 G2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희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미국이랑 중국 G2, 막 글로벌 넘버 1, 2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G2라는 단어 잘 쓰지도 않고 이런 단어 엄청 싫어해요. 왜냐? 야, 글로벌 넘버원은 그냥 미국이지, 뭐 2인자 3인자가 어딨냐, 그냥 나 혼자 다 해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2인자가 좀 컸다 싶으면 항상 패죠. 대표적으로 누가 맞았죠? 소련이었죠.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있을 때 미국이 뭐 군비 경쟁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소련을 제재해서 결국에 소련이 이제 붕괴했죠. 1990년에 그랬었고, 그리고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앞에는 보면은 여기 짙은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GDP 비중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이 내려가는데, 이때 올라오던 국가가 어디예요? 이때 당시에 소련은 이미 붕괴를 여기쯤 했기 때문에 소련 붕괴시키려고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거 하는데, 스타워즈 계획이 원래 뭐냐면 소련 핵무기 무력화 전략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소련 제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련이 날라갔고, 물론 이것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2인자를 패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70년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애가 있죠. 즉 여기 실선으로 된 검정색, 여기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이 1970, 80년대 때 미친 속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라는, 실제로 그게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일본이 성장을 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죠? 아, 이 새끼 이거 안 되겠, 그래도 때리죠. 언제죠? 1985년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원투펀치, 핵펀치를 갈겨버립니다. 완전히 일본이 그것 때문에 넉다운 30년 동안 골골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일본 GDP가 한 번 더 성장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플라자 합의 저거 해봤자 뭐야, 우리 경제 더 좋아졌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도 욕먹었어. 야, 플라자 합의 이걸 왜 해가지고, 야, 엔화 가치가 절상돼도 일본 경제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미국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엔화 가치가 너무 엔저니까 엔화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려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 엔고를 끌어올리면, 일본은 수출주도 국가인데 수출이 안 돼요. 실제로 플라자 합의 직후에 일본 수출은
완전 맛이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수출이 깨졌거든요. 근데 왜 GDP가 올라갔을까요, 일본은? 왜냐?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수출이 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에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이 엄청나게 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돈은 많겠다, 엔화 가치는 비싸겠다, 그럼 뭘 하죠? 해외 투자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일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가지고 엔고니까 엔화가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 값이 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막 미국에 있는 시그니처 빌딩 막 랜드마크 빌딩 같은 거 가가지고 쇼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일본 애들 돈이 얼마나, 우리나라 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예를 들어 미국처럼 센 나라인데 우리나라 일본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우리나라 여의도의 상징인 63 빌딩은 일본이 사버린 거예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 그래서 미국에서 기분이 엄청 나빠했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이걸 버티지 못하고 버블이 망가지면서 깔끔하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딱 들어왔죠. 그래서 G2로 올라오던 일본을 두드려 팼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누구예요? 그 다음 바로 중요한 여기서 중국입니다. 일본 실선은 완전 꼬꾸라지고요. 점선으로 돼 있는 이제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임계점에 왔다고 보고, 여기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 6월이었습니다.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으로 제대로 겨냥한 관세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역 보복을 시작하는 거죠. 그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을 때리는 건 그래서 여당 야당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1970, 80년대 때는 소련도 때리고 야 이제 일본도 좀 패야 되는데 소련 망했고, 일본 때리니까 일본 날라갔고, 중국 올라오니까 중국 때리는 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어차피 중국은 때려요.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또 되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든 어차피 중국은 계속 팰 겁니다. 이건 여당 야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전미 철강 노조가 중국 조선 산업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했냐면 3월 12일에 했거든요. 지난달 12일에 전미 철강 노조가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가 해양 조선 물류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무역 대표부는 이 청원서를 제출받은 이후로 45일 이내에 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답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못 때려서 안달인데 청원서를 제출해낸 전미 철강 노조한테 땡큐 외치고 있겠죠. 당연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지만 당연히 조사 개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당연히 조사 개시를 한다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인 거고, 이거에 기반이 되는 법안이 슈퍼 301조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법안이에요. 1988년에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이게 슈퍼 301조가 확장이 되는데, 원래 기반은 1974년에 있었던 무역법입니다. 88년에 이게 강화가 된 거예요. 원래 301조가 있었는데 강화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편의상 슈퍼 301조라고 불러요. 슈퍼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한 법입니다. 교역 대상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 입장에서 딱 봤는데, 내가 뭐 컴퓨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 중국한테서 컴퓨터를 수입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야 중국 컴퓨터 만드는 게 쟤네들 저거 미국 중국 정부에서 막 보조금 받아가지고 원래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막 70만 원에 팔아가지고 30만 원 더 싸게 해서 던져버린다. 그럼 미국 입장에선 싸게 사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런 게 들어오면 미국의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 다 망합니다. 자국 산업이 붕괴하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야 너 중국에서 보조금 받고 70만 원 이건 아니지. 관세 30%네. 야 또는 40%네. 너 70만 원짜리 원래 100만 원짜리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에 맞춰. 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갑질이에요. 근데 심지어 세계무역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이제 완전히 다가오면서 야 관세 있던 것도 없애. 요즘 시대에 무슨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 지금 자유무역 시대에 무슨 관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무역 장벽을 허물고 막 그때 한참 막 FTA 체결하고 막 그러면서 야 우리 시장 개방한다. 니네도 개방해.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베이스였다가 미국이 지 맘대로 야 너 컴퓨터가 너무 비싸.
아니, 너무 싸게 파니까 너 반덤핑이야? 나 거기다가 관세 40% 때린다? 하고 일방적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의 근거 법안이 슈퍼 301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있죠, WTO에서도 슈퍼 301조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 WTO는 세계 무역기구죠. 무역기구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미국아, 네가 힘이 아무리 세도 그렇지, 야 네가 싫어하는 애를 딱딱 때려가지고 관세 그냥 갑질해버리고 해도 되는 거냐? 그럼 미국은 뭐라 하겠어요? 어쩌라고 하죠. 그냥 바로 어쩌라고 지랄하죠. 내가 미국인데 어쩌라고? 실제로 WTO는 저걸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301조를. 근데 이게 원래 미국 종합무역법에 301조가 원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문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조항은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안 썼거든요. 왜냐?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관세가 어쩌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는 명문화돼 있지만 사용되는 사례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리를 엄청나게 넓게 해석하면서 이거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이걸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는 원래 있었는데 아무도 안 쓰던 걸 트럼프가 법리 해석을 다시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중국을 싸잡아서 엄청나게 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철강 슈퍼 301조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 때는 중국이랑 하도 싸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만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음 대통령 바이든 되면 중국이랑 이 정도로 싸우진 않을 거다. 왜냐? 트럼프랑 중국이랑 너무 싸워가지고 주식을 그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한 8개월 정도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개월 내내 거의 원사이드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트럼프 저 안 되지. 야 바이든으로 빨리 바뀌어야지. 중국이랑 안 싸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벌써 몇 년 한 상태잖아요. 바이든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트럼프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는 건 여야가 없다는 걸 미국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조선산업 갖다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제에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조선산업은 글로벌 기준 한국이랑 중국 두 개 나라가 다 해먹는 구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기는 있는데 얘네는 거의 뭐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점유율도 낮고 볼 필요가 사실 없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조선은 한국이랑 중국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야 우방국이니까 괜찮지만 중국?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안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한테 중요한데 미국은 안보에 거의 뭐 미친 듯한 이게 그런 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조선이랑 안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중국에 조선소가 많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이랑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는 조선소는 전부 다 뭐로 바뀌죠? 군함을 제작하는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상선 같은 걸 만들다 군함 잠수함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조선산업 기반이 없어요. 미국이 7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상선을 70척 이상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전 세계 1등 생산량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막 1, 2차 세계대전 때 막 미국이 군용기 막 군함 막 찍어내는 거 보면 미친 속도로 찍어내잖아요. 미국 산업기간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상선 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 미만입니다. 글로벌 조선사 중에 미국에 있는 조선사 이름 아시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중국은. 근데 미국은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작년에 미국 조선소에서 배가 몇 대가 생산되는 줄 아세요? 작년에 10척. 작년 1년 동안 미국 조선소에서 배가 10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배가 몇 척이 생산됐을까요? 1000척이 생산됐습니다. 이게 1000척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도 다 포함한다고 쳤을 때 노는 날을 하루에 3척씩 배가 나와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작년에 1년 동안 10척 찍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쟁 나면 미국이 이게 물론 이지스함이라든지 기술력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물량 면에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군함을 실제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의 해군 보유 전함 숫자만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기술력이라든지 뭐 함대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미국이 더 좋은데 일단 전함 대수만 보는 거예요. 이미 2015년에 미국은 보유 전함 기준으로 중국한테 역전당했습니다. 미국은 웃긴 게 20년 전에도 보유 전함이 거의 300개였고요. 지금도 300대예요.
20년 동안 한 대도 들지 않은 겁니다. 거의 똑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2015년에 이미 역전했고 재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350대, 미국은 294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대로 2028년 가잖아요.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뒤면 중국은 440척 전망 중이고요. 미국은 291척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조선을 보면서 야 이거 산업이 어떻고 중국 때려야 되네 만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는 이게 안보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해군 장관이 최근에 우리나라 조용히 엄청 자주 오는 거 아세요? 이게 뉴스가 뭐 일면 보도나 이렇게는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엄청 많이 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계신 분이 미국 해군 장관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정기선 이제 부회장이에요. 현대 그 HD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이 누구죠? 앞서 주제에 나왔던 정주영 회장 손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울산 현대조선소 와가지고 설명 듣고 있는 거고요. 해군 장관이 한국조선소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중국 얘기 안 하죠. 그럼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군함이나 잠수함 콜라보 하려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군함 만들어 달라고 중국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한테 부탁하자니 일본의 캐파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직접적인 반사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조선업 업황도 기본적으로 회복을 잘 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신조선가 지수거든요. 이게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수주를 받는 배들 보니까 배 선가가 어느 정도 되더라라고 해서 인덱스를 만든 건데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서브프라임 터지기 탄 직전쯤 2008년 9월에 신조선가 지수가 191.58포인트를 찍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 최고점인데 지금 올라온 거 보세요. 참고로 이게 16년치입니다. 16년. 이거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16년 신고가 앞두고 있어요. 지금 신조선가가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온 거고 지금 신조선가가 183에서 18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황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선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2008년에 수주가 가장 많았고 수주가 올라오기는 하고 있지만 2008년보다는 한참 못 미치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 지난 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수주를 받고 있고 중요한 건 비싼 가격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헐값에 수주해가지고 막 출혈 경쟁하다가 수주 받으면 적자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조선주 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신고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영업이익 보세요. 작년 영업이익이 2,3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000억,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7,000억이죠. 참고로 재작년만 해도 8,000억 적자였습니다. 모든 조선회사들 다 지금 이렇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나오션 이게 대우조선해양이죠. 사명 바뀌어서 하나그룹에 먹혀가지고 얘가 올해 예상 영업이 2,500억, 내년이 5,800억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2,000억 적자였고요. 재작년엔 1년 동안 1조 6천억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회사가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거는 팩트가 맞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헤비테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회사들은 다 헤비테일을 써요. 이게 스탠다드랑 헤비테일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스탠다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떤 사람한테 배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조선회사 사장입니다. 100억짜리 배를 받았고 계산하기 편하게 이 배는 만드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5년 뒤에 지금 배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5년 뒤에 100억짜리 배를 팔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 만드는데 막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100억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스탠다드 방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1년에 20억씩 줘요.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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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때는 배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된 상태여서 인도를 해주겠죠. 근데 20억 스탠다드로 가면 20, 20, 20, 20, 20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헤비테일. 테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꼬리. 꼬리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무거워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앞서서는 20, 20, 20, 20, 20을 받았지만 뒤에는 어떻게 받냐? 첫 해에 10억, 둘째 해에 10억, 셋째 해에 10억, 넷째 해에 10억,
우리 배가 완공돼서 가져다 드릴 때 잔금 치르세요 하면서 이때 6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배가 지어지는 4년 동안 받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마지막 인도할 때 이때 다 돈을 대부분 받으니까. 그러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죠. 인건비도 들 거고 거기에다 후판도 사야 되고 엔진도 사야 되고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만큼도 선주가 돈 안 줍니다. 1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연히 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돈이 없죠. 이거를 대출을 받습니다. 부채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나는 배 인도할 때 60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필요한 부족한 돈을 조선회사들이 부채로 땡겨요. 그래서 조선회사들이 부채가 많은 겁니다.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그럼 재무제표가 엄청 안 좋아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헤비테일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데 배는 보통 납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장사 잘한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받은 거냐면 2022년 넓게 보면 2021년 이때 당시에 수주를 받을 때 비싼 가격에 수주를 잘 받은 게 매출이 헤비테일이니까 여기에 인도되면서 실적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조선회사들이 실적이 올해랑 작년에 좋아지는 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년 전에 잘 된 게 지금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잘 받고 있어야 예를 들면 2024년 올해에 잘 받아야 2026년이나 2027년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차피 2년 3년 뒤에 찍히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헤비테일이라서.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년 3년 전에 받은 거 잘 받은 거 맞다. 실적 잘 나오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지금도 잘 받고 있어야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데 여기 보면 앞으로 향후 실적 전망치도 좋게 써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수주도 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게 올라오는 거고 지난 3월 초중순쯤 3월 12일에 미국이 조선 산업을 때리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는 레벨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도 많이 실려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 301조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USTR 무역 대표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조사 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